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사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에 담긴 건강한 세상, 건강한 문화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 오늘도 맛 컬럼니스트 황교익 선생, 안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영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로 밤 9시면 모든 업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식당도 닫고 주점도 닫고 호프집도 닫고. 두 분 술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이거 뭐 지옥이나 다름없죠, 지금. 마시면 한 새벽 2시까지 위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뭐 참아야죠. 혼술 하십니까 혹시 댁에서?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술은 술집에서 왕창 짓거를 하고 뭐 옆에 주변에 뭐 이렇게 소란스럽고 뭐 이렇게 해야 술이 넘어가죠. 혼자서 술 마시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혼술을 안 하기 때문에 술은 분위기로 먹는 거지. 그렇죠. 무슨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분들은 이 주당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주당과 알코올 중독자는 분별을 해야 돼요. 알코올 의존이나 알코올 중독을 할 때 거기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혼자서 술을 자주 먹는 이거가 있어요. 반주. 예.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녁 먹으면서 소주 몇 잔 이렇게. 어쨌든 위험해. 뭐 두 분 술 좋아하시는 두 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자영업자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빨리 코로나19가 끝이 나야 자영업자들도 다시 웃을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풍경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배달입니다. 나가서 외식을 못하니까 다들 시켜서 많이 드시는데 이 배달앱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통계를 보니까 30%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요. 배달 이용하는 사람들이.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배달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주문을 하죠. 시키죠. 치킨, 떡볶이 이런 것들 주문해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주문하는 일은 없어요. 명색이 마칼럼니스트라 그러면서 평소에 치킨 맛없다, 떡볶이 맛없다 그러면서 그거 주문해서 먹는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문 밖으로 제가 얼굴을 디미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시켜서 먹으면 옆에서 저는 뭐 젓가락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좀 얻어먹죠. 강생 어때요? 저는 원래 배달 음식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더라 팔려가지고 그래서 저 배달 잘 안 먹습니다. 배달 잘 안 드시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시켜 먹습니다. 그래요? 편하고 뭐 그런데 뭐 일회용 쓰레기 문제는 요즘 심각한 것 같아요. 다 일회용이 오니까. 맞아요. 그게 예전에는 배달 시키면 뭐 그릇도 찾아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일회용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일회용 주지 말으라고 이 체크를 해도 오늘 또 뭐 수저도 다 일회용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뭐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용기들도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분이 여러 인분일 때는 그것을 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그 용기를 조금 이렇게 줄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거 보면서 저도 좀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인 사람들이 한국 왔을 때 제일 놀라운 게 이 배달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배달해 주니까 거기다가 뭐 한강변에 있어서 여기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어디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어제 그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시켜 먹었더라고요. 낚시터에서도 배달됩니다. 이제 부모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서 뭐 스위스나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척 보러 이제 얘가 중고등학생이 오면은 한국에 오면 한국 너무 좋대요. 밤새도록 뭘 먹을 수 있고 놀고 나가서도 놀 데가 있어서 다시 안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천국이죠. 예. 근데 이제 과거 기록을 봤더니 뭐 조선시대에도 배달이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어요. 이게 1700년대, 1800년대에 뭐 냉면이라든지 그 해장국, 효종갱이라고 부르는 그 해장국을 배달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한말의 여러 문헌들을 보니까. 근데 그때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배달을 하죠? 시킬 때 어떻게 하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 시킨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계급 문화에서 나온 배달인데 양반과 쌍놈이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양반이 상놈들하고 섞여서 밥을 먹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양반가에서는 하인을 시켜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게 계급 문화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배달, 특히 이제 냉면 배달이 그 구한말에서부터 이제 본격화되는데 그 배달 문화가 우리 그 음식 문화의 중요한 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조선시대의 계급 문화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배달이 발달한 이유가 아무리 그 처음의 것을 찾아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냉면 만들 때 시원하게 얼음 띄우잖아요. 네. 어디서 구했을까요, 얼음은? 겨울에 그래서 석빙고에 넣는 걸 빼오나? 그러니까 1910년대에 냉면집이 크게 번창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빙 설비가 그러니까 인천, 군산 뭐 이런 지역, 뭐 서울에도 있었겠죠. 이는 그 원래는 이제 그 냉면용이 아니라 그 생선들을 오래 보관하고 하기 위한 그런 제빙 설비가 갖추어지면서 이제 냉면집들이 크게 번져나가고 그러니까 배달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1910년대의 그러니까 지금 배달 문화의 기본이 이렇게 잡혀 나가는 거 그러니까 냉면부터 시작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얼음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그 냉면은 겨울 음식이죠. 겨울 음식이니까. 굳이 여름에 그렇죠. 여름에 뭐 냉면 먹고 그거는 뭐 여름에는 따뜻한 거 먹어야죠. 열치열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이 전화기가 전 가정에 보급되면서 이제 배달 혁명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치킨집이 엄청 늘어났다. 이거 직장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많이 차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이제 한국은 산업화가 시작이 되죠. 다 노동자 계급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60년대, 70년대의 상황들을 보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그 마땅하게 그 뭐 점심 저녁 이렇게 끼니를 때워줄 수 있는 뭐 식당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뭐 사장님 사모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 그거는 굉장히 아주 행복한 경우고요. 보통 이제 도시락을 싸가거나 이런데 그 도시락 싸가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죠. 그래서 배달이라는 게 왜 이 일을 제가 잘 알고 있냐 그러면 1960, 70년대에 제 선친이 그 마산에서 그 조그마한 공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뭐 도시락 안 싸워요 나이 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것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그러니까 배달이 중국집 특히 그 배달이 일상화되는 것은 그 노동 조건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때 이제 맛집 꼬바형 공장에서는 일을 시킬 때 그 새끼 밥을 주는 거. 밥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밥 주는 게 중요한 문제여서 이 집은 일 시키고 밥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고용 조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침 아니고 점심과 저녁 그리고 야근을 하게 되면 야식까지 이렇게 챙겨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자, 배달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앱 한 통 또 전화 한 통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메뉴를 고르고 하는데 과거에 이 뭐 부산 지역에서 제첩국이라든가 제첩국 혹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새벽에 이 방울 딸랑딸랑 하면서 두부 소리 두부 사려 제첩국 사 있어 이것도 배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도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배달이죠. 그렇죠? 배달이죠. 직접 안 만들어 먹고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종소리가 나면 요령이라 그래요. 요령. 그러면은 이제 두부장 사온 거죠. 그래서 나가서 사오는 거고
그래서 두부 많이 했던가 따뜻한 두부들. 그렇죠. 이 두부를 그 일배 식품이라 그러거든요. 그 일간 베스트 일배 말고 깜짝 놀랐어요. 예, 매일 배달하는. 그래서 일배 식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부 공장에서 그 밤새워서 두부를 쓰고 통금이 해제되는 한 새벽 4시쯤에 두부를 리어커나 자전거에 싣고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요령 흔들면서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 어머니들이 나와서 그 따뜻한 두부 사서 아침들 가족의 아침상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제 그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한 7, 8시 정도 되면 그 두부 장수들이 구멍가게에다가 두부를 이렇게 한 판 이렇게 넣죠. 그 신문지에 싸서 줬는데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그 두부를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돼요. 절반 가격으로 줘요. 그러니까 두부 한 모에 100원이면 50원에 주는 거죠. 오후에는. 그래서 그 두부 가게 그러니까 구멍가게 주인은 절반 이상 팔면 그때부터 이제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떨이로 공짜로 주기도 하고 가족끼리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두부를 한 판 다 팔면 다음 날 아침에 또 다시 두부 장수가 요령도고 땡땡하고 돌다가 그 빈 목판을 가져가고 새 목판을 놓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배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배 식품이라는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유사한 게 60년대, 70년대에는 부잣집만 먹는다는 우유 배달. 그렇죠. 우유 배달.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을 중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신문 돌리는 것하고 우유 배달을 아르바이트로 했었죠. 혹시 하셨어요? 저는 있는 많이 할 집 때. 자식이. 있는 집 자식도 그때도 고생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저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중학생 때 작은 꽃심에 넘어가가지고 신문 배달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고학생들이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뭐 지금 고인 됐습니다만 신교코 롯데장도 일본 건너가서 우유 배달로 시작했으니까. 예. 이 제첩국 이야기를 좀 보면 제첩국은 제첩이 그 조개 일종이죠. 그렇죠. 그 낙동강과 섬진강, 금강, 한강 이 모든 영역 그 강에서 다 잡혔던 조개예요.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수부라 그러죠. 그게 특히 이제 부산에서 옛날에 많이 이 제첩을 캐서 그 끓여 가지고 그걸 동이에 이고 이 아주머니들이 이거는 이제 뭐 리어커나 이런 게 아니라 동이에 이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식지 않게끔 옆에 배로 이렇게 싸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치국 사이소 이러면서 다녔죠. 제치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낙동강 유역에서는 이제 오염 때문에 하구원 공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첩을 거의 다 잃었고요. 섬진강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섬진강 유역에서 잡히는 그 제첩으로 그 제치국 사이소하고 다니는 그 아주머니들이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던 분이 1998년, 99년 이쯤까지 남아 있었어요. 제첩을 팔로 다니시는군요. 예,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분들은 그 하동역에서 경정선을 타고 그러니까 광양이나 하동의 아주머니들이 멀리 진주까지 나가서 이렇게 파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제축국의 사이소 제축국 아주머니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하동 터미널 버스 터미널 가면 그게 조그마한 자판 열려져 있는 그 제축국 그 파는 데가 있어요. 그게 원래 그 제축국 할매들이 하던 것을 그 자제분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황교익 씨는 뭐 고향이 그쪽이니까 많이 드셔봤을 테고 어릴 때부터. 네. 강 원장님은 호남이니까 많이 못 우리 드셨겠네요? 저 섬진강하고 가까우니까요. 곡성에도 많이 여기가 나오죠. 섬진강이니까 그래서 광주하고 가까워서 제첩국 많이 먹는데 제첩은 우리가 이제 조개 크기의 10분의 1이거든요. 예. 근데 조개의 영양이 3배가 들어있는
영양 높은 거. 영양 그래요? 네. 성분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근데 가격은 싸잖아요. 싸죠. 아니 요즘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요즘 비싸요? 요즘 비싸. 비싸고 이게 봄이 딱 깊어갈 때부터 맛있기 시작해서 5, 6월까지가 6월. 제일 맛있죠. 그렇죠. 근데 6월 지나면은 산란 시기가 돼서 예. 그때부터는 잘 제철국을 안 먹는 거고 요즘 나오는 이쯤에 이것은 이제 냉동해놨다가 아하. 지금 하는 거죠. 제철에 먹으려면 3, 4, 5월 달 가서 먹는 제철국이 최고입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부산에 놀러 가서 먹었어요. 부산에서 네. 안동에는 없어요, 없겠구나. 그러면.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대사리 같은 국 그럴 거 끓이지 제일 않아요? 가까운 바다 가려면 한 2시간 반 가야 돼요. 차로. 이 제철국에 대한 표현이 그 김문 선생이 그 뭐 풍경과 상처, 자전거 여행, 다음에 또 무슨 소설 그 카리 노래 뭐 이런데 이 제철국을 간간히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김문 선생의 제철국에 대한 표현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동물성과 식물성의 중간의 지점에 있는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제철국은 그래요. 이게 조개인지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참. 그래서 이게 맛이 깔끔하고 개운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먹기에 이렇게 편한 게 아닌가. 해장으로도 좋죠. 해장으로 최고죠. 원래 이 조개류가 해장이 좋습니다. 네, 해장으로 좋죠. 조개류 자체가. 제철국 맛있게 먹으려면 그러면 그 전날에 술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철국은 끓일 때 다른 양념을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네, 단지 소금으로만. 소금으로만 말갛게. 끓여서 소금으로만 간 맞추고 거기다 더 한다면 부추 썰어 넣어서 봄부추 아주 양기가 올라와 있는 봄부추를 넣어서 끓여서 먹는 거죠. 양기가 올라와 있다. 부추가 양기가. 그 의사 선생님이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부추가 그 남성 건강에 아주 좋다. 이 얘기는 예,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것까지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조심하셔야죠. 근데 소금만으로도 이런 맛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조개 자체 그 감칠맛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맛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동에서 그 시장에 가면 그 제철국 끓이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요. 그 제첩이 잠길 만큼만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물을 붓지 않습니다. 그렇게 끓이면 제첩 안에 제첩이 쥐고 있는 물이 상당량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게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보다는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기보다는 제첩이 가지고 있는 물을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그 섬진강의 물맛이 이럴 것이다. 아직 섬진강이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물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낙동강, 한강, 금강 이 유역에서의 제첩이 돌아오기를 빌어야 되는데 지금 뭐 4대강 이러면서 뭐 다 죽었는데 그것도 일급수 수질이 유지되는 아주 맑은 물에서 사는 게 제첩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어렵죠. 여기 섬진강에서나 제일 많이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강에서도 잡히고 낙동강에서도 잡히고 금강에서도 잡히고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강에서 나오는 것들 많은 것들 우리가 잃었거든요. 그 산업화 과정인데 그 잃어가는 과정들이 아주 한 30년 만에 다 잃어요. 1970년대, 80년대 딱 20년 동안에 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걸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 기억을 그 맑은 낙동강과 금강, 한강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 강에서는 생명체들이 안 살고 있는 뭐 그냥 죽음의 강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이제 줄 세대이거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 섬진강 제첩 먹을 때마다 자꾸 그 4대강 사업까지 같이 떠올라서 좀 불편합니다. 많이. 고춧가루 혹시 안 뿌립니까?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지. 안 돼요? 섬진강 제첩에 거기는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맑게 예. 식성에 따라 뿌려 먹을 수 있지 뭐 그래요. 뿌려 드세요. 뿌려 드세요. 자, 고춧가루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달 음식 하면 네. 또 짜장면인데 짜장면에도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냐 안 뿌려야 되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뿌려보는 걸 좋아합니다만. 네. 근데 짜장면 시키신 분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배달이라고 하면 짜장면인데 이 짜장면이 요즘에 너무 많은 외식 음식들 배달 음식들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찾는 분도 별로 없고. 그렇죠. 옛날에는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짜장면집 가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입학식 졸업식뿐만 아니고 집이 이사를 이사할 때 짜장면이죠. 짜장면 딱. 난 짬뽕. 저런 분들 꼭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군사문화 시절에는 짜장면으로 통일해 이랬죠. 민주화가 돼서 저렇게 짜장면 먹는 짬뽕을 말할 수 있는 이게 민주화의 효과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네. 간짜장이 분명히 더 비싼데 왜 더 비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짜장과 간짜장이 그러니까 뭐 조리하는 과정이 뭐 특별하게 이게 조금 뒤에 이제 그 전분물을 많이 푸는가 안 푸는가의 그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짜장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만 내려가지고 곧장 위에다 올리고 끼얹으면 되는데 간짜장은 그때그때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웍에다가 볶아줘야 되거든요. 더 비싸야 되네. 그래서 간짜장. 간짜장을 시키면 저쪽 남쪽에서는 경상도 달걀을 후라이해서 그렇죠. 그것도 그냥 후라이가 아니라 이게 딥 후라이라고 그러죠. 서울 오니까 그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서울 중국집 반성해야 됩니다. 간짜장을 시켰는데 그냥 오다니 계란 후라이가 없이. 그 기름에 푹 절은 상태에서의 달걀 후라이 이거는 그 중국식 후라이거든요. 이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 간짜장 시켰을 때 그때의 즐거움인데. 서울의 짜장면 집들 진짜 이거 반성해야 돼요. 없어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집값이 비싸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달걀 하나 얼마나 한다고. 낮춰서 이유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상도 쪽에서 이렇게 간짜장 시키면 계란 후라이가 따라오는데 호남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간짜장 시키면 나오는 집들이 예전부터 있던 집들은 나왔죠. 나오고. 올려서 왔는데 원래 요즘 그게 집들은 안 나오고요. 원래 그게 기본이라니까. 요즘 짜장면 집들이 이렇게 좀 원가 절감하느라고 뺀 거예요. 올려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아침에 모닝커피 먹으러 가면 계란 노른자 줬잖아요. 쌍화탕만 주는 게 아니고요. 세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닝커피 달걀 노란자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치킨도 다 당연히 배달의 대명사인데 24시간 배달을 다 하다 보니까 10시 넘어가면 이제 쓱 땡기는 게 야식입니다. 뭐 족발. 그러니까.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야식. 뭐 요즘은 닭발도 있고. 뭐 그중에서 좋아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야 그 족발 이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배가 고프면 꼭 먹고 싶은 게 한두 개씩은 있어요. 제가 이제 족발이 그렇거든요. 밤에 한 10시 넘어가서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것들이 있다.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냥 무조건 족발부터 떠올라요. 족발부터. 그래서 족발집 없나 그거부터 찾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달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한 서너 점 먹고 안 먹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늘 냉장고에 보면 이렇게 족발이 먹다 남은 족발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람한테 연락을 많이 듣죠. 이렇게 차갑고 단단한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차갑게 먹어야죠. 족발은 말고 그렇죠. 차게 먹어야 그죠. 그래서 콜라겐이 이게 단단해져서 이게 씹는 맛이 있는데 요즘 나온 족발들은 너무 따뜻하고 무르더라고요. 무르고 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족발이 가지고 있는 그 돼지의 누린내 약간을 가지고 차가운 상태에서 새우젓 하나 딱 올려서 이렇게 먹는 그 옛날 고전적인 이런 족발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어가지고. 족발은 차갑게. 근데 족발집은 보면 항상 또 보쌈만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있는 집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족발을 잘 안 먹으니까 보쌈 시켜서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아까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이 배달 문화 때문에 다들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도 일본에서 잠깐 살았는데
거의 배달을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일본은. 대마에라고 하는데 거의 안 해요. 요즘은 조금 늘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 야식, 특히 배달하면 주문 1위가 치킨이고요. 예. 2위가 중국 음식, 3위가 피자, 족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치킨이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특히 야식 1위인 거죠. 이제 우리들 이제 하면은 예전에 치킨 시키면 치킨 따라서 맥주 왔잖아요. 근데 요 얼마 전까지 그거 불법이었던 거죠. 근데 요 규제 차원에서 몇 개월 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근데 치맥이 배달에 들어오면 옆집에 신고 들어가면 그 치맥집 원래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까 치킨, 피자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배달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게 1980년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80년대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시작이거든요. 엄마 아빠 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서 집에 들어오는데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배달시켜 주는 거죠.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기다려 배고파? 그래 치킨 시켜줄까? 피자 시켜줄까?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해서 먹는 게 80년대에 우리의 가족사에 깊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아주 일상화돼 버린 거죠. 음식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그렇죠. 오늘 뭘 시켜 먹을까? 이렇게 배달해서 먹는다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확인. 관심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달의 역사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문화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이 안 아픈 대한민국 두 분이서 지금까지 아주 맛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개편으로 인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두 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